챕터 2 반역자의 밤. 조준경 속 아이에게서 총구를 떼어 올린 그 순간부터 저는 공화국 최고의 저격수에서 한순간에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등 뒤에서 차가운 쇳덩이가 목덜미를 눌렀습니다. 리명이 넌 끝났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늘 저를 우리 부대 자랑이라고 부르던 지도원 조대위였습니다. 총 내려놔. 저는 천천히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뗐습니다. 눈앞에 보이도록 총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제가 한 짓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격하지 않았나? 이번엔 무전기 너머가 아니라 제 바로 뒤에서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말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리명이 동무 보고하라 했다. 조 대위의 목소리가 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표적은 아동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격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숲속의 바람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조 대위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총구가 더 깊게 제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명심해라, 리명이.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당의 명령으로 움직인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눈을 감자 조준경 속에서 웃던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 갈래 머리, 앞니 사이가 살짝 벌어진 미소. 사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나? 당이냐, 수령님이냐, 아니면 내 양심이라는 거냐? 조대위 말끝에 섞인 조금의 조롱과 조금의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무전기가 꺼졌습니다. 본부에서는 아직도 사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겠지만 그 언덕 위에는 이제 저와 조대위 둘뿐이었습니다. 명희야. 순간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동무가 아닌 이름만 부르는 목소리.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예. 지금이라도 다시 조준해서 쏠 수 있겠나? 저는 강 쪽을 바라봤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세 사람. 이미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넌 그 기회를 버렸어. 조대위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제 뒤에서 총을 거두었습니다. 내려가자. 내가 선택한 결과를 봐야지. 트럭 바닥은 차갑고 질퍽했습니다. 얼어붙은 진흙과 군홧발 자국.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대위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트럭 밖으로는 산골 능선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가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보였습니다. 지금 뛰어내리면 그 생각이 스치듯 머리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강을 건넜어. 최소한 한 사람은 살려준 거야.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저를 죽음에서 붙들어 매는 줄 같이 느껴졌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보이부 분실로 끌려갔습니다. 문 위에 쓰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 보위지도부 제3조사과. 그 문을 드나들던 사람들 중 다시 부대로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등 뒤에서 쾅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까지 울렸습니다. 조사실은 싸늘했습니다. 천장에 희미한 전등 하나, 깜빡이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낡은 철의자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앉아라.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계급장은 중자. 이름표에는 한중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중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리명이 1975년 평안남도 출생.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특수전교육반 수석 졸업. 그는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1995년부터 국경지대 특수저격부대 배속. 지금까지 임무 수행 기록 49건, 전부 명중. 상급부대 표창 7회, 국방성 표창 2회. 그제야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이 너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줬는지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굵은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50번 임무, 사격 명령 미이행, 반역 혐의, 이유를 말해보라.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표정 옆에 아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격하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쾅! 한중자의 손이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누가 너더러 느끼라고 했나? 명령은 따르는 거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다. 조사실 공기가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리명이 넌 저격수다. 너의 임무는 지정된 목표를 제거하는 것뿐이다. 그게 누구든 몇 살이든 상관없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왜 쏘지 않았나?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목에 매달려 있었던 소녀. 아빠, 중국 가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그 웃음소리가 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쏘면 안 되는 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 한중자는 비웃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명령을 어겼다는 말이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거칠게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눈으로 몇 명을 죽였지? 49명. 49명을 쏠 땐 아무 느낌 없다가 50번째에서 갑자기 느낌이 생겼다는 건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침묵으로 인정했습니다. 한중자는 제 턱을 놓으며 책상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탈주 브로커 일가에게 미리 매수된 건 아니냐? 정보 흘린 적 한 번도 없나? 없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류 위에 붉은 펜으로 적었습니다. 사상 이완, 혁명적 경각심 상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린 거다. 리명이.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국을 배신할 생각 없습니다. 오늘 내 행동이 바로 배신이다. 조사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중자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넌 아직 쓸모가 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내 실력은 이미 검증됐다. 그런 인재를 바로 총살하는 건 낭비라는 의견도 있지. 그는 두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위에서는 두 가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하나는 즉시 처형, 다른 하나는 지하시설로 내려보내. 뼈가 부서질 때까지 쓰자는 의견. 지하시설, 탄광, 갱도 실험용 노동. 어떤 이름이 붙든 결말은 하나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겠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사격하지 않은 건 잘못이었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잘못이었다고 말하면 살 수도 있다. 다시 부대로 돌아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총을 또 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강을 건너던 8살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박지연. 그 아이의 미소. 그건 잘못이 아니야. 처음으로 제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대답해라, 리명이. 내 행동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나 않나?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조사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한중자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다가 곧 차가운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그는 서류를 탁 접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양심이 소중한 군인이라. 교범에는 없는 종류군. 한중자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 서 있던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야간 독방, 식사반으로 줄이고 면회 금지, 상부에서 결정 내려오기 전까지. 병사 둘이 들어와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리명희 동무 조사 협조에 감사한다. 그의 마지막 말은 조롱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독방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눅눅하고 차가워졌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2미터 남짓 길이에 3미터도 채 안 되는 폭. 창문은 없고 천장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낮았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양동이 하나. 그게 화장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손톱과 돌멩이로 긁어쓴 글씨들이 빽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가족들 보고 싶다. 신이여 구원하소서. 저는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가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시간은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 발소리가 다가오고 작은 그릇 하나가 밀려 들어옵니다. 물에 가까운 국물에 옥수수 몇 알 떠다니는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어느 날 복도 끝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제발 제발! 죽여줘 제발!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벽을 타고 바닥을 타고 몸 안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곧 내 차례겠지.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살았다. 49개의 그림자와 50번째 아이의 미소가 어둠 속에서 서로 섞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인지 몇 주인지 구분이 안 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철컥. 평소와는 조금 다른 조심스러운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희야. 익숙한 목소리. 조대위였습니다.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이 살짝 밀려 들어왔습니다. 조대위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읽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 2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압록강 탈주 브로커 일가 중국 공안에 의해 보호 중. 신병 인도 요구 거절됨. 글자들이 눈앞에서 잠깐 흔들리다가 또렷해졌습니다. 살았구나.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조대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쏘지 않은 덕인지 그냥 운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을 건넜더라.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알 권리가 있겠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 인간이라도. 말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 희미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대위가 다시 말했습니다. 명희야, 위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 누군 널 당장 없애야 한다 하고 누군 이런 인간도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한다. 결국은 사라지겠죠. 모르지. 조대위가 철문에 손을 올린 채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넌 이제 예전처럼 당의 기계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다.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철문은 그대로 닫힌 채였습니다. 다시 어둠뿐인 방.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살아서 봐야 한다. 제가 살려준 그 아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박지연. 그 아이의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7년 뒤 전혀 다른 하늘 아래에서 정말로 그 아이와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화에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독방에서 어떤 결정문을 기다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어디로 밀어 넣었는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무척 큰 힘이 됩니다.